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2년 만에 중지부를 찍고 현재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다니는 쌍둥이 딸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까지 여자 셋이 시끌벅적하게 살고 있어요. 뒤늦게 처자식의 빈자리와 소중함을 깨달은 남편이 최근까지도 울며 불며 매달리긴 했지만 받아주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헤어질 때도 그렇게 깔끔하게 헤어지지 못했어요. 이혼 전에는 입만 살아서 자기가 엄청 쿨한 사람이라는 듯 입방정을 떨던 남편이었는데 진짜 헤어질 때는 그렇게 찌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억지를 부리며 남편의 것을 뺏을 생각은 애당초부터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리하게 이혼이 성사된 건 사실이었어요. 그만큼 그 결혼 생활에 저의 기여도와 희생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저를 힘들게 했는데 나중엔 제 마음을 돌려 이혼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려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미쳤나요? 어떻게 한 이혼인데 제가 이 기회를 놓치겠냐고요. 그리하여 최근엔 저도 좀 세게 나가면서 남편과 완전히 쫑이 났는데 그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랑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저보다 남편이 4살 많았는데 제 상사였죠. 그리고 1년 가까이 저를 쫓아다녔고 남편의 열렬한 구애 끝에 정식으로 사귀게 된 저는 나름 사랑을 많이 받으며 연애를 했어요. 적어도 그때는 남편이 나이 먹고 찌질하고 치사한 아저씨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2년 정도를 만났고 제 나이 27살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제가 저희 집 막둥이인데 제 위로 언니가 2명 있거든요. 첫째 언니랑 저는 나이 차이가 무려 8살 차이가 날 정도로 나이 차이가 있는데 둘째 언니도 저보다 6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갔을 땐 이미 2 언니들이 결혼해 출가를 했고 또 조카들도 있었는데 결혼한 언니들이 형부들한테 사랑받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가급적이면 좋은 사람을 만나 30을 넘기지 않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마침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막내라 저만 부모님과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서운해 하시면서도 내심 홀가분한 눈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원래 사이가 참 좋으셔서 저까지 결혼시키고 나면 둘이 방방 곳곳을 여행 다니며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2분 다 젊었을 때부터 여행광이었는데 처음 만나게 된 계기도 여행지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신 거였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저도 부모님 따라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어릴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아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할 정도로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이 여행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하여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면서 언니들과 자매 계를 하게 되었어요. 직장을 다니던 언니들이 먼저 시작했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합류했는데 취직하기 전까지는 매달 5만 원씩, 직장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10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는 어쩌다 보니 시집 안 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제가 결혼하게 되었음에도 그냥 하던 사람이 하자고 제가 쭉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주 언니들에게 아빠가 환갑이 되면 2분에게 유럽 여행을 선물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니들도 모두 동의한 일이었어요. 거기에 언니들과 모은 회비가 있으니 부모님 생일이나 어버이날도 걱정 없이 좋기만 했는데요.
그날은 맛있는 거 먹고 부모님 선물도 해드리면서 우리 세자매 기분 내는 날이었어요. 게다가 누가 뭘 더 하고 돈을 더 주고 이런 게 아예 없으니 너무 좋았는데, 물론 두 형부와 남편도 저희가 매달 모두 합쳐 30만 원의 자매 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솔직히 10만 원이 많이 부담되는 돈도 아니고 남편들 반응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장인 장모님한테 뭘 해야 할지 모를 텐데 저희 자매는 회비를 걷어 그걸로 다 해결했으니 어찌 보면 남편들 입장에서도 고마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큰형부는 우리 중에 나이도 제일 많고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저희 부모님에게 더 잘했는데, 그래서 아무 날이 아니어도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거리 나들이도 다녀오고 외식도 자주 하며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은근히 저도 우리 남편도 큰형부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남편도 막내인지라 그런 부분에서는 둔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며 서운해하지 않으려 했는데, 작은 형부도 굳이 나누자면 그런 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혼했고 남편도 저희 집의 막내 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도 시댁의 막내 며느리가 되었는데요. 남편 위로는 3살 위인 아주버님이 계셨고 제 위인 손윗 동서, 즉 형님도 계셨죠. 거기에 저희 시댁은 꽤 먼 시골이었는데 시부모님은 농사와 장사를 동시에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며느리 덕을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니셨고, 제가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갔을 때도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셨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니들만 알아서 잘 살면 돼.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으니 각자 알아서 잘 살자. 우리도 너희한테 최대한 기대지 않으려 노력하마. 이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걱정했던 거랑 너무 달라 어색하게 웃기만 했던 것 같았는데, 시부모님은 그 말을 지키시는 분들이었죠. 다만 아주버님도 그렇고 남편도 이혼하면서 와이프한테 대리 효도를 바라는 이상한 성격이었는데 아주버님이 특히 심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동서는 좋지? 서방님은 동서한테 며느리 둘이 어쩌고 성교 안 하잖아. 네? 며느리 둘이요? 그런 걸 누가 해요? 누가 하긴 내 남편이 하지. 아주 지긋지긋해. 부모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남편이 시킨다니까.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난 완전 속아서 했잖아. 그래도 두 분 사이 좋아 보이시던데. 뭐 그것만 아니면 괜찮지. 그리고 나도 맏며느리라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거 알지? 옆에서 막 시키려면 하려고 했던 것도 하기 싫은 거. 진짜 딱 그렇다니까. 명절이나 제사 때는 더 하지. 아, 힘드시겠어요. 말해 뭐해. 그래도 장남이고 맏며느리니까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 그리고 나도 인간적으로 우리 시부모님이 나중엔 그런 건 좀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 동서, 말이 나와 하는 소린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줘. 나는 동서랑 끝까지 사이 좋게 지내고 싶거든. 그리고 도리적으로 동서는 늦게 시집왔고 우리보다 시댁이라고 더 챙기는 것도 없으니 나중에 재산 가지고 쌓아놓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말했잖아. 난 도리도 하고 또 남편한테 달달 볶인다고. 근데 우리랑 동서네가 유산이라도 똑같이 받아봐.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동서도 그 부분은 동의하지? 그렇게 형님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반면 자기 고생하는 걸 꼭 보상받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그거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부모님 재산에 욕심 있는 사람이
어련히 나보다 더 잘하려고 할까? 그러면 나는 재산만 양보하면 시댁 관련 일에는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그때도 형님의 말투와 태도에 살짝 기분이 별로라. 당시에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게 웃어넘겼어요. 일단 결혼 초반 양가의 분위기는 그랬네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기 전까지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했는데 쌍둥이를 낳고는 도저히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무리 시터를 고용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찮은 게 이유였죠. 아이가 둘이다 보니 시터 이모님에게 드리는 비용도 달랐는데 그 돈이 제가 버는 돈을 고스란히 시터 이모님에게 들어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는 것도 없이 남의 손에 애 맡기고 사느니 엄마인 내가 애들을 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엔 남편 연명이 결혼 전보다 올랐기에 아이들이 커서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는 외벌이를 하자고 부부가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제가 남편한테 돈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각자 수입이 있었으니 공동 생활비를 내고 그 생활비만 제가 관리했다면 제 수입이 없어진 후에는 저는 공동 생활비를 낼 수 없으니 그게 살짝 고민이었어요. 그때까지 남편의 인성을 믿었지만 돈을 벌다가 돈을 벌지 않으니 남편 돈으로 살면서 눈치 보고 무시당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로 남편과 상의할 때 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뭘 그렇게 심각해. 내가 내 카드값이랑 보험비, 핸드폰비 같은 거 빼고 나머지는 자기 다 줄게. 자기가 거기에서 생활비 쓰고 자기 필요한 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정말? 그럼 나야 고마운데 자기가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자기 뭐 집에서 놀고 먹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거야? 아니잖아. 나 그렇게 후진 사람 아니거든. 우리 형수도 전업주부야. 알지. 근데 요즘 남자들은 맞벌이 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나랑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나를 몰라? 맞벌이 하면 좋기야 하지. 근데 우리 쌍둥이는 나는 오히려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애를 본다고 결정해줘서 그게 더 고맙지. 그럼 나도 걱정하지 않고 밖에서 일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대신 자기가 힘들게 버는 돈이니까 내가 최대한 아껴 쓸게. 이렇듯 남편은 그 순간 쿨하게 제 걱정거리를 해결해줬고 저는 힘들지만 행복한 육아를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마음이 행복하긴 했어도 몸은 엄청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동시에 먹고 싸우는데 하루 종일 허둥거리는 기분이 들었죠. 그때 친정 언니들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아무래도 저보다 육아 선배들이고 막내 동생이 쌍둥이를 낳아 힘들 거라는 걸 잘 알아서 직장을 다니고 개인 가게를 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내고 장사하는 시간 중 짬을 내어 저와 조카를 돌보겠다고 저희 집에 자주 왔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다 보니 2년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예쁜 짓도 많이 하고 어린이집에도 다니며 예전보다는 훨씬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제 취업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녀도 하원 시간이 생각보다 빨랐고 그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직업이 마땅하지가 않아서 고민을 했는데 남편은 계속 아이를 봐도 괜찮다고 했지만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취업까진 어렵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즉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더군요. 저 같은 작은 금액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애기 엄마가 많았거든요. 그리하여 한 10군데 넘게 돌아다니다 마트 안에서 판촉과 시식 등을 맡아 하는 파트타임을 하게 되었는데 모처럼 일을 하니 신이 났어요.
거기에 무엇보다 제가 돈을 버니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걸 사도 남편한테 덜 미안했는데요. 그러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저는 정식으로 취직을 했어요. 경단녀가 되어 다시 취업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눈높이를 낮추고 또 틈틈이 업무에 관한 사전 지식 및 공부를 하니 그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을 하는 직장인이 되었고 다시 맞벌이를 하니 집에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는데 그러니 남편도 아주 티나게 좋아하더라고요. 말로는 와이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좋다고 하지만 저도 척하면 척인데 그 말을 믿진 않았죠. 그래도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하며 그런 남편의 마음도 이해했던 저였는데 그간 짧지 않은 시간 외벌이로 힘들었을 남편을 위해 제 첫 월급이 나오는 날 남편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각자의 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추가로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내기로 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월급 통장을 돌려줬는데 그때는 남편이 좋아서 입이 아주 귀에 걸리더군요. 물론 저도 사람이라 이참에 제가 경제권을 모두 갖고 돈을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돈 버는 게 힘들다는 걸 알고 또 자기가 번 돈, 자기가 관리하는 게 맞다 싶어 남편에게 월급 통장을 돌려줬는데 그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맞벌이 부부로 돌아가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둘 다 야근을 해야 할 때면 발을 동동 구르며 친정 식구들에게 의지하며 지냈는데 그때까진 큰 불만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워도 다른 사람만큼은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그때는 진짜 죽을 맛이었는데 학교 가면 더 수월해질 줄 알았더니 그게 더 문제였어요. 일단 학교 시간이 너무 빨랐고 그 두 아이를 학원으로 돌리며 케어를 하려고 하니 매일이 전쟁이더라고요. 엄마, 나 학원 안 갈래. 집에 가서 다른 애들처럼 간식 먹고 놀고 싶어. 엄마, 나도 힘들어서 학원 가기 싫어. 학원 가면 캄캄해질 때까지 집에도 못 가잖아. 이렇게 제 핸드폰에 불이 나는데 좋게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돌을 닦는 마음으로 아이 둘을 키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고충도 모르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 뻑하면 회식이다 모임이다 하면서 집안일은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독박육아라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니 저는 쌍둥이를 낳고 줄곧 독박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덕에 저는 결혼 전보다도 많이 먹어도 8kg가 빠졌고 남편은 20kg 찌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는데 원래 4살 차이가 나던 저희는 종종 나이 차이가 많이 나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면 남편이 아니라고 정색도 많이 했는데 속으로 엄청 고소했죠. 그렇게 평범한 저의 결혼 생활이 이어졌어요. 형님이 있고 또 형님이 대부분 알아서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라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받고 살았고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싸웠다가 화해했다가를 반복하며 살았는데 그러던 중 시부모님보다 나이가 많던 저희 아빠가 양가 부모님 중에 가장 먼저 환갑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자매는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은 회비를 사용해 친정엄마까지 해서 두 분이 동유럽 투어를 다녀올 수 있는 여행을 계획했는데요. 패키지는 힘들 것 같아서 두 분이 다니시되 안전을 위해 현지 여행사에서 문의해 전담 한국어 가능한 가이드까지 붙여 6박 7일 여행 코스를 짰는데요. 언니들과 모여 비행기와 호텔, 또 여행 코스를 짜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물론 정말 많은 돈이 한꺼번에 나가야 했지만 두 분이 프라하 성에서 야경을 보며 행복해하실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 맞춤 여행을 계획했는데 다행히 그간 자매들이 모은 회비가 상당히 많아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윽고 식구들끼리 친정아빠 환갑을 맞이해 밖에서 외식을 하는데 남편이 걱정이 되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동안 신나게 나랑 언니들이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 보내드릴 거라고 몇 년을 떠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와서 이걸 또 물어보지 싶었는데 그래도 좋은 날이니만큼 남편한테도 저희 자매가 준비한 여행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죠. 그러자 제 말을 듣고 입이 떡하고 벌어졌던 남편이었는데 저는 그게 일종의 놀라움 같은 감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저희 아빠 환갑이라는 것도 잊은 듯 식사 자리 내내 표정이 어둡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우리 자매들이 부모님을 위한 부모님 맞춤 여행에 대해 말을 하니 저희 엄마는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셨는데 진심으로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형부들과 달리 남편은 소주잔만 계속 홀짝이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 말고도 다른 가족들도 그 모습이 신경이 쓰이게 되었고 저는 남편이 왜 꼬라지가 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게 무슨 이유든 장인 환갑에 저게 무슨 매너인가 싶어 열이 받기 시작했는데 결국 집에 와서 폭탄 터지듯 터지고 말았어요. 애당초 싸울 것 같아 쌍둥이 애들도 큰언니 집에 보냈는데 이 인간도 저랑 한바탕 하고 싶었는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편의 말에 저는 정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저랑 친정 언니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고 있었을 줄은 몰랐답니다. 아니,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야. 그 회비는 내가 대학생 때 알바할 때부터 모은 돈이야. 자기도 알고 있었잖아. 그래, 알고 있었지. 근데 그렇게 몇 천이 될 줄은 몰랐어. 푼돈 모으고 있던 거 아니었어? 심지어 자기는 일도 안 하고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 때도 있었잖아. 그럼 그동안은 내 돈으로 회비를 냈다는 거네? 뭐? 지금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치사하게? 뭐가 치사하냐? 왜 내 돈으로 자기들이 기분을 내? 나야말로 기분 나쁘지. 처형들이야. 자기들이 번 돈으로 냈으니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장인 장모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진 않았잖아. 나는 그게 기분이 나쁘지. 거기에 내 돈도 몇백이 들었는데. 저는 예상치 못한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 잠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네, 제가 일하지 않는 기간에는 남편이 주는 돈에서 그 회비 낸 거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고 난 후로 파트타임을 했고 그때부터는 회비도 제가 벌어냈는데 남편은 마치 저희 부모님 경비에 자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처럼 기분 나쁘다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장인 환갑인데 자기가 따로 뭐 선물을 준비한 것도 없으면 좋게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개념조차 없었고 그때부터 생뚱맞게 어줍잖은 효자가 되었는데요. 장인 장모님 유럽 여행 보내드리면 그럼 우리 엄마랑 아빠는 자기 3년 있으면 우리 아버지도 환갑인데 똑같이 해줄 거야? 내가 자기가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 아무 말 안 할게.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나 혼자 돈으로 우리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리라는 거야? 따지고 보면 회비 중에 언니들 돈이 더 많아. 나는 그냥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생색만 내는 거지. 자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 여기서 네 돈 내 돈을 왜 따져? 따질만 하니까 따지지. 억울하잖아. 나는 우리 부모님 제주도 여행도 한번 보내드린 적 없는데 내 돈으로 장인 장모님 유럽 여행을? 야, 우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진짜 속상해서 뒤로 넘어가겠다. 그럼 자기랑 아주버님도 걔 만들어서 해. 매달 2, 30만 원씩 모으면 동남아시아, 아니 조금 덥으면 가까운 유럽은 보내드릴 수 있겠네. 됐어. 내가 뭐 여행 때문에 그래?
이건 마음의 문제지. 가만 보면 자기나 처형들은 다른 식구들에 대해 배려도 없고 차별적이야. 왜 여기서 자꾸 우리 언니들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 좋아. 뭐가 그렇게 차별을 받았는지 얘기해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들한테 도움받은 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말 좀 해보라고. 됐어. 나 그렇게 쪼잔한 놈 아니거든. 그냥 내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이 기분이 나쁜데 기분 나쁜 티도 못 내? 그게 할 소리니? 그럼 기분 나쁘면 그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 그럼 나도 시댁 가서 기분 나쁘면 똥 씹은 얼굴로 딴짓하고 있어도 된다는 소리네. 그게 말이 되냐? 며느리랑 사위랑 같아? 며느리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잖아. 사위는 그런 거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사위는 도리가 없어서 그딴 식으로 했다? 그럼 그렇지 않은 형부들은 뭐야?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사위 도리가 없다고? 도리가 왜 없어? 사람이 어른한테 지켜야 하는 게 도리. 그게 따지고 보면 며느리 도리고 사위 도리 아니야? 그래서 뭐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을 때 냈던 회비 돌려주면 돼? 나 파트타임 때부턴 자기가 준 생활비에서 회비 안 냈거든? 그걸 누가 믿어? 자기는 증명할 수 있어? 나야 주면 안 받을 이유 없지, 내 돈인데. 아니다. 그러지 말고 장인 장모님 여행 보내드릴 때 우리 부모님도 같이 보내줘. 우리 아버지 환갑도 당겨서 하면 되잖아. 무슨 개코 같은 소리야. 그럼 우리 자매가 모은 돈으로 시부모님까지 여행을 보내드리자고? 정신 나갔니? 시부모님은 따로 아주버님네랑 돈을 모아서 가야지. 어차피 가는 김에 같이 가는 건 조금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 가성비 따져야지. 그리고 멀어서 부모님들 서로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참에 여행 다녀오시면 친해지고 좋지. 야! 저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쌩때에 그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정말 저렇게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건지 그냥 억지를 부려보고 싶은 건지 그 의중을 알 수 없었는데 확실한 건 그때 남편에게서 정이 확 떨어졌다는 거였죠. 아니, 탐을 낼 걸 내야지. 언니들이랑 모은 돈을 탐을 낼 수가 있죠. 저는 차마 언니들한테 저딴 소리를 전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들은 제부가 왜 화가 났는지 걱정하며 많이 궁금해했고 저는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는데요. 그날 이후 제 결혼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뭐 시집살이가 아니라 남편살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평소 아침도 안 먹는 사람이 밥을 먹겠다고 했고 꼭 따뜻한 갓 지은 밥에 국이랑 기본 반찬 3가지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지나나나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기 바쁜데 무슨 밥이냐고 정 먹고 싶음 우유에 시리얼 말아서 먹고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저보다 무려 1시간이나 늦게 일어나고 지 몸 하나 준비해서 나가지만 저는 애들 등교 준비까지 정말 전쟁이 따로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갓 지은 밥으로 아침상까지 차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참고로 저희 딸들은 아침을 먹으면 속이 안 좋아 과일이랑 요거트 정도로만 아침을 해결하고 가는데 만약 애들이랑 똑같이 일어나 그거라도 먹겠다고 하면 챙겨줬을 겁니다. 거기에 걸핏하면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럽냐. 회사 화장실보다 우리 화장실이 더 더럽다며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등 떠밀고 원래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건 남편 담당이었는데 그딴 거나 하니 제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며 쓰레기도 안 버리겠다고 하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형수에 비하면 저는 정말 자기 부모님한테 하는 게 없는 것 같다며 하루에 한 번씩 시댁에 문안인사 문자를 드리고 자기한테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진심으로 저게 미쳤나 싶어 살기 어린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었죠. 그렇게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못살게 굴더니 결정적으로 자기는 기분이 나빠서
제가 회사를 그만둔 시간만큼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파트타임은 끼면 안 되니 정확히 5년 동안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땐 저도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놀았어? 나는 그때 내 개인적으로 쓰는 돈 없이 생활비 쓰고 애들 키웠어. 전세자금 대출금이랑 공과금도 내고 살았잖아. 그거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럼 나더러 혼자 벌어 그걸 다 하라고? 그럼 생활비 안 내놓는 대신 내가 했던 대로 자기가 살림하고 애들 키울 건가 보지? 그래, 나도 돈 안 벌고 집에서 애나 보고 쉴 수 있으면 5년 동안 쉴래. 나는 뭘 위해서 그동안 참고 돈을 번 거야? 장인 장모님 여행 보내드리려고 그랬나? 뭐? 진짜 치사하다. 아니 그 정도까지 찌질하면 그건 정신병이지. 됐어, 관둬. 생활비랑 애들 교육비도 안 주고 싶은 거지? 그럼 내가 왜 자기랑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 헤어지자. 다 참,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아니, 이왕 모은 그 돈에 우리 부모님까지 껴서 여행 보내드리자고. 아님 내 몫을 달라니까? 그럼 나도 그 돈 받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나 해야겠다. 며느리는 친정시댁 차별하니까. 진짜 끝까지 유치하게 이럴래? 정말로 그 돈 받길 원하는 거야? 당연하지. 자그마치 5년치 회비야.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매달 10만 원씩 내는 거라고 했지? 그럼 딱 600만 원이네. 계산을 할 거면 똑바로. 나 파트타임하고 나서는 생활비에서 회비 안 냈거든? 그럼 5년이 아니라 2년이야. 240만 원이네. 에이, 그렇다는 증거 있어? 있지. 통장에 다 찍혔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보여줄 테니까. 저는 너무 열받아서 떨리는 손가락을 겨우 붙들고 제 개인 계좌에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파트타임으로 번 돈과 그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보여줬는데 정작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할 남편은 보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애당초 5년이라고 우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모를 저도 아니었죠. 그래서 내친 김에 남편 계좌로 바로 240만 원을 보내줘버렸는데 남편이 자기 핸드폰에 뜬 알람을 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금한 거 확인했지?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여행에 자기 돈 10원도 한 장 안 들어갔으니까 그만 떠들어. 그리고 나 이혼하겠다는 거 그냥 하는 말 아니거든? 생활비도 못 주겠다는 남편이랑은 더는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 줄 알라고 하면 내가 뭐 순순하게 이혼해 줄 줄 아냐? 그리고 믿지 않겠지만 나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웃기고 자빠졌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너는 양심도 없냐? 돈 때문에 그런 거 다 알거든? 어디 그 돈으로 효자 노릇 잘해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제 짐과 딸아이 짐을 쌌어요. 처음엔 딸들도 당황하고 엄마 그러지 마. 엄마 화났어? 우리 어디 가?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 언니들에게 SOS를 치니 언니와 형부들이 바로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죠. 그리고 상황을 몰랐기에 언니들이 둘이 싸웠냐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제가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하려 하는 순간 남편이 성질을 버럭 내며 집을 나가더군요. 도둑이 지발절인 거죠. 그러면서 그날 저녁 문자로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치사하게 친정 식구들을 불러 자기를 곤란하게 만들려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기가 생겨 더 이혼할 생각이 없고 애들도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 문자 보자마자 변호사 사무실 쫓아가 이혼 상담 받았어요. 아빠 노릇이라고 돈 벌어다 주는 것 말고는 없었고 거의 저 혼자 미혼모처럼 아이들을 키웠는데 딸들을 뺏길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고민하다 시부모님에게도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고민 많이 하고 전화드렸어요. 왜? 무슨 일 있냐?
그게요. 제가 애들 아빠랑 더는 살기가 어려워서. 저는 차분히 그간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서 감정이 올라와도 남편에 대한 나쁜 말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팩트만 전달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화가 끊어졌나 싶을 정도의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윽고 시어머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마음은 이미 굳어진 거냐?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죄송해요. 제 마음은 이미 확실해졌어요. 그래, 알았다. 그동안 못난 내 아들이랑 살면서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나도 팔이 안으로 굽는 부모라 내 자식 말도 들어봐야겠다 싶은데 그래도 네가 그러겠다 결심했다고 하니 내가 네 뜻은 잘 알겠다. 우리가 또 통화를 할 일이 있을까 싶어 하는 소린데 내 아들이랑 헤어져도 건강 잘 챙기고 잘 지내라. 바빠서 이만 끊어야겠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먼저 끊으셨어요. 그리고 끊어진 전화에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냥 너무 죄송하더군요. 남편과는 정말 못 살겠다는 마음이 100%, 200%인데 제가 시어머니 마음을 무겁게 해드려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혼하는 마당에 이제 나는 며느리도 아니니 연락할 필요 없다. 그러기는 싫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그때까진 막내딸의 이혼에 대해 알지 못했던 친정 부모님은 꿈에 그린 동유럽 여행을 떠나셨어요. 제가 언니들에게 친정 부모님 돌아오면 그때 말씀드리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큰언니 집에 애들이랑 있었는데 당시 큰언니가 몸 상태가 나빠져 1년의 휴직계를 냈고 그 덕에 언니가 저희 아이들 케어까지 하게 되었어요. 언니 미안해. 언니 쉬고 싶어서 낸 휴가인데. 됐어. 뭐 옛날 같은 갓난아이도 아니고. 너 회사에 가 있는 동안인데 내가 내 조카들 못 볼까 봐? 나도 무료하지 않고 좋아. 내가 딸이 없잖냐? 아들만 둘을 키웠더니 재미 하나도 없었는데. 예빈이 예솔이 보고 있으면 너랑 은혜 어릴 때 생각나서 재밌어. 그래도 이러려고 이혼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 호텔 가도 돼.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너 혼자면 몰라도 애들이 어떻게 호텔 생활을 해. 됐고 미안하면 얼른 그놈의 이혼 끝내버려. 내가 진짜 이유를 몰랐을 땐 무슨 이혼이냐 싶었는데 나랑 은혜 네 남편 머리털 다 뽑아놓을 뻔했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나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 원래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었어? 아니, 내가 그랬음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겠어. 근데 세월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놨네. 아니, 이게 세월 탓을 하는 게 맞나?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나? 요즘엔 나도 잘 모르겠어. 됐다. 그래. 어차피 헤어질 마당에 그거 알아서 뭐하게?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닌데. 됐고 뭐 하나라도 손해보지 말고 제대로 이혼해. 네 형부 선배가 있는 사무실 간 거지? 그 사무장님이 엄청 꼼꼼히 챙기시더라. 덕분에 뭐 한시름 덜었지 나는. 이래저래 고마워. 나도 빨리 집 구할게. 천천히 해. 이왕이면 엄마 아빠 집 근처로. 아니면 아예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가라. 두 분 다 곧 있으면 은퇴하시는데 너네들 있으면 좋지. 생각해 볼게. 엄마 아빠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언니들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할 정도로 언니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큰언니 도움을 전적으로 받았는데 성격이 불같은 작은 언니는 결국엔 남편 회사를 찾아가 남편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왔더라고요. 작은 형부가 경찰인데 작은 언니가 신고를 당해 형부가 가운데서 많이 난처했다는 소리를 나중에 들었어요.
게다가 언니가 남편을 찾아갈 때 큰 현수막 같은 것도 만들어 로비에 걸었다고 했는데 그 덕에 남편이 아주 유명인사가 되었다 하더군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작은 언니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때 저희 언니가 그랬어요. 네가 훼손당할 명예가 있냐? 지나가는 똥개가 없겠다. 저 말을 했는데 지금도 저희들끼리 모이면 빠지지 않는 명언이 되었어요. 그렇게 작은 언니가 깽판을 쳐서 제 이혼 소송은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되었지만 저는 결국 깔끔하게 승소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의 유대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친밀도가 높은 제가 양육권을 갖고 오게 되었고 재산 분할 기여도에도 상당수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 정확히 재산의 반절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인간이 비트코인에 미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은 물론이고 개인 신용 대출까지 받아 탕진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저랑 반씩 나누면 생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자기는 빚 때문에 양육비도 못 준다며 양육비 안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든 아니면 이혼을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제가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게 너무 역겨웠어요. 그래서 집 보증금을 전부 제가 받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조건을 걸었고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며 다시 핏대를 올려 다시금 법적 다툼이 이어졌는데 남편이 수입이 없는 게 아니었기에 법원에서는 매달 양육비로 260만 원씩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송금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하여 남편은 결국 더럽고 치사하다며 집 보증금을 저에게 모두 넘겼죠. 계약 당시 공동명의였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하에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보증금 500에 40만 원 월세에 들어갔는데 처음엔 보증금만이라도 달라고 찌질하게 굴길래 대꾸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가진 걸 모두 뺏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계산을 제대로 하면 제가 손해였거든요. 260만 원씩 남은 8년을 받는다고 하면 2억이 넘는데 저희 보증금을 반반씩 나누면 1억이 안 됐어요. 그러니 그 500만 원도 저는 줄 수 없다고 했고 모든 게 다 끝났으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처음 반년 정도는 잠잠하다 그 후로 남편이 계속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아보니 가족이 그립다느니 애들이 너무 보고 싶다느니 마누라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혼자 생쇼를 다 했는데 너무 싫었네요. 저는 이혼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여행을 다녀오시고 제 이혼 소송에 놀란 부모님은 자기들 때문이냐며 꽤 오랫동안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아니라고 이렇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지 다 늙어 알았으면 어쩌냐고 설레발을 치니 그건 맞다고 저희 아빠가 그러셨는데 그 후 한동안 부모님 집에 머물며 지냈어요. 적어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는 동안은 같이 있자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보증금 전부 찾아오고 친정 근처에 신축 빌라를 대출 조금 끼고 구입했죠. 아파트를 갈까도 생각했는데 아이들이랑 넓은 새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쌍둥이 딸들이 이 집이 좋다고 선택해서 매매하게 되었는데 발코니에서 방울토마토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꽃도 키우며 가끔은 발코니 바베큐도 즐기며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도 아빠를 한 번도 찾지 않는 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여 아이들이 제 눈치를 보느라 아빠 얘기를 못하나 싶어 제가 먼저 꺼냈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아빠는 우리들이랑 안 놀았잖아. 우리한테 아빠는 존재감이 없어. 맞아. 쉬는 날에도 혼자 잠만 자고 밖에 나가서 놀기만 하고 아빠한테는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났어.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이혼 후 더 밝아진 아이들을 보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혼한 게 미안한 게 아니라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반면 죽겠다는 남편은 자기 집에서도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 번은 형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동서? 아니, 이제 동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 아무튼 잘 지내고 있어?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소식은 전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지. 서방님 집에서 완전히 제명당했어. 뭐라고 하시더라? 내가 언제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했냐? 왜 혼자 오바 떨고 네 식구도 못 챙겨서 이 난리를 피우냐? 뭐 이러시면서 당신들 죽어도 장례식에 올 생각도 말라며 쫓아내셨는데 난 이번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무서운 사람이란 거 처음 알았잖아. 뭐 덕분에 어머니 아버님 유산은 모두 우리 차지가 될 것 같다. 고맙다고 이 말하고 싶었어. 이제 형님 동서지간은 아니지만 잘 지내. 더 멋진 사람 나타나면 연애도 하고. 그럼 끊는다. 형님은 저 말을 신이 나서 저에게 하셨는데 나중에 남편이 뭐라 변명하는 말을 종합해 볼 때 돈이 없어 자기 집에 손 벌리러 갔다가 완전히 제명을 당한 거더라고요. 그리하여 빚 때문에 알거지가 됐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미쳤습니까? 저런 인간에게 돈을 빌려주게요. 그리고 말이 빌려주는 거지 그 돈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더 확실히 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작은 형부 도움으로 저는 그 인간이 저랑 저희 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신청을 했는데 나타날 때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니 자기가 무슨 범죄자냐며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형부가 찾아가 돈 100만 원 찔러주며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말고 다음에 또 걸리면 돈도 돌려받고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 진짜 전과자 만들어주겠다고 협박을 했다는데 눈앞에 놓인 돈에 눈이 돌아 알겠다며 각서에 지장을 찍었대요.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아무튼 그 후 정말로 남편놈은 저희 모녀지간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어요. 형부가 이젠 진짜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줬는데 어쩜 이렇게나 제 주변엔 고마운 사람들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이혼하지 않았다면 저놈이 저렇게 비트코인에 돈을 말아먹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내 같이 살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혼은 어찌 보면 제 인생을 구해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내 집에서 우리 예쁜 딸들과 매일매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힘을 내서 지금 이 행복을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친정 부모님, 언니들, 형부들까지 받은 만큼 언젠가는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본의 아니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드린 시부모님에게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누구보다 며느리들과 잘 지내려 노력하시고 사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혼은 했지만 순수하게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부디 부족했던 며느리 빨리 잊으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결혼 전부터 모았던 친정 회비 때문에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남편 없이 더 보란듯이 잘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현재 목표인데 제가 제 목표를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씩씩하게 잘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사연 채널은 한 3년 전부터 팬이 돼서 듣고 있어요. 이혼하게 된 이야기들을 들으며 화내고 웃고 그러면서 힐링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었죠. 그런데 저한테도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네요. 어떤 일이냐 하면 결혼하고 2년이 안 돼서 이혼하게 된 사연이에요. 제 경우도 여기 나온 일들 못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인생에서 누가 이혼 같은 아픔을 겪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런 선택이 때로는 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의 경우도 그렇다고 봐요. 정말 뻔뻔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놈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 체육을 유달리 잘해서 특기생으로 대학을 갔고 대학원에서 스포츠 과학을 전공해서 현재는 운동선수들 연습을 관리하고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코칭도 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인지는 이 바닥이 너무 좁아서 밝히기는 어려워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양해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이혼한 걸 모르는 지인들도 꽤 있어서요. 언젠가 밝혀질 일이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제가 나서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럴 때에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더 쉽고 더 위로도 받는 것 같네요. 스포츠를 어릴 때부터 했다고 하면 집이 잘 사는 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집은 원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고 그걸 부모님이 잘 유지하신 덕에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제가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 점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제가 하도 감기도 잘 걸리고 병원에서 허약 체질이라고 해서 엄마가 이것저것 수소문해서 많이 시켰어요. 덕분에 수영도 배우고 스케이트에 육상, 운동에 많은 걸 했네요. 그러다가 다들 이구동성으로 제가 운동에 재능이 있다고 하니 운동을 전공으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빨리 제 일을 찾게 된 거였네요. 아빠는 운동도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거라며 그러려면 책도 많이 읽고 수학이나 물리도 잘해야 된다고 해서 공부도 틈틈이 했어요. 그렇다고 문과, 이과 전공하는 애들처럼 많이 알고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웬만큼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는 아빠가 회사를 다니시다가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퇴사를 하고 혼자 지방에 내려가서 요양을 하는 일이 많았어요. 엄마는 학원을 크게 하시다가 제 뒷바라지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희 집이 물려받은 게 많아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엄마와 아빠는 전화통화, 화상통화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학원 운영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투자 같은 거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곤 하셨어요. 제 남동생은 그런 엄마 아빠의 영향인지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고 유학까지 갔네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와서 선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댔다고 대학원 동기가 거기에 원서를 낸다고 하니 어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며 냈다가 덜컥 된 거였어요. 다닐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엄마 아빠는 다 경험이라고 해보라고 하셨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 없다고 하잖아. 이게 너한테 맞는 일이라서 합격한 건지도 모르지. 그리고 아니면 어때? 그때는 관두고 다른 거 찾으면 돼. 인생은 뭐든 다 경험이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야
인생이 덜 힘들다? 엄마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는 뼈 있는 얘기로 들렸어요. 아무래도 젊을 때부터 학원을 운영하시고 아빠와 함께 집안에 이런저런 일을 하셨으니 거기서부터 나온 진짜 조언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고 엄마 말씀처럼 정말 이게 제 직업이 돼서 10여 년을 하게 됐네요. 제가 일을 워낙 좋아하고 선수들 따라 해외 다니고 한국에 있을 때에도 개인 코칭하느라 정신이 없으니 남자친구가 생길 시간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제가 혼자 살게 될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아빠 건강이 어느 정도 좋아져서 부모님은 경기도에 집을 장만해서 같이 계셨거든요. 저는 서울에 있었고요. 가끔 부모님 집에 가면 두 분 다 저보고 결혼은 안 하냐고 말씀하셨어요. 지희야, 너 결혼은 안 할 거야? 아무리 일이 좋아도 인생에 반려자가 있어야 쓸쓸하지 않지. 나이 들어서 너 혼자 있어봐. 얼마나 외롭겠어. 아빠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우리 가족에 있어서 힘도 내고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엄마도 아빠 생각하고 같아. 사람은 결국 혼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혼자 못 사는 게 이 세상이잖아. 정우도 여친 데려오고 결혼 안 해 만에 투닥거리는데 너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이러다 훌쩍 40 되는데. 나는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그리고 내 옆에 사람들 많아. 아유, 이거사 가족하고 그게 같니? 가족으로 끈이 연결돼야지. 가족이라고 다 좋지는 않지. 나도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봐서 알아. 어쩌면 우리 집이 평범한 게 아니고 특이한 걸지도 몰라. 어쩜 그렇게 가족이 원수인 사람들이 많은지. 너 어디서 그런 말만 들어? 안 돼.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고 얼른 남자친구부터 만들어. 그게 만들어야지 한다고 되나? 그리고 엄마 말대로 하면 사람들 거의 마주치지도 못하고 살걸? 사람 일 진짜 모른다고 부모님이 이렇게 걱정의 말들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호감형 인물이 나타났지 뭐예요. 개인적으로 코칭해주는 선수의 지인이었는데 그 선수가 코칭 끝나고 갈 때 기다리더라고요. 둘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자주 만난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일반 회사를 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평일 오후 시간에 편한 옷차림으로 올 때가 많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식으로 만났을 때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 엄마랑 같이 쇼핑몰 사업을 한다더라고요. 엄마 덕이기는 한데 이 나이에 이사직함 달고 있네요. 그렇다고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영어도 유창하고 이탈리아어랑 중국어도 해요. 이 정도면 능력 있죠? 제가 직접 해외 나가서 수입 계약도 잘 따오는데 친구놈들 중에는 제가 능력도 없는데 부모 덕에 편하게 산다고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나 동생도 부모님이 돈 많아서 실력도 안 되는데 뭔가 부정으로 자리 잡고 유학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해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였을까요?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저도 남편도 나이가 있어서 양쪽 집에서는 별말하지 않고 결혼에 찬성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바라시던 결혼을 하게 됐네요. 남편 아버지는 남편이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사는 손이 시누이가 있기는 한데 별로 안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엄마와도 잘 싸웠고 남편과도 사이가 그닥 좋은 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시누이는 외국인 남편과 결혼식만 참석하고 그 후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가버렸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인상이 만만치 않다고는 느꼈어요.
사업을 하려면 저래야 되겠지라고 좋게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 인상값을 하더라고요. 초반에 제 길을 꺾으려고 어찌나 용을 쓰던지요. 그런데 저도 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선수 생활까지 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가 약하지 않거든요. 저를 두 눈 부릅뜨고 노려보거나 제가 말을 해도 대답도 않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진짜 그러든지 말든지 흘려버렸죠. 신혼여행 후 처음 시댁에 갔다 오자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지 너 진짜 기세다. 우리 엄마 저러면 다들 주눅 드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엄마 너 군기 좀 잡으려면 고생하시겠는데? 그랬어? 나는 잘 모르겠던데. 그런데 말이야, 가족끼리 왜 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어? 넌 이제 우리 식구 된 거지. 전에는 아니었잖아. 뭐 신고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혁 씨는 이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뭐, 왜? 기분 나빠? 원래 운동할 때도 코치들이 기강 잡고 그러잖아. 그거랑 뭐가 다르다고 그래? 그러니까 일하거나 운동할 때나 필요한 게 왜 집안 식구들한테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가족은 서로 아껴주고 응원해주고 좋은 기운 나누면서 사는 거지. 너도 참 한마디도 안 진다. 내가 생각보다 더 만만치 않은 여자랑 결혼했네. 엄마가 아니라 내가 고생하게 생겼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하면 나도 이러지 않지. 그리고 수혁 씨가 말하는 고생이라는 거 수혁 씨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날이 저희가 사귀면서부터 그때까지 처음 다툰 거였어요. 그래도 둘 다 금방 풀었고 앞으로 잘해보자 했었죠. 하지만 두 번째 시댁 방문에서는 시어머니가 좀 저를 많이 건드리셨어요. 나도 우리 수혁이 운동 잠깐 시켜봐서 하는데 그게 죄다 부모공으로 되는 일이잖아. 운동만 했던 애들이 아주 싸가지는 없고 세상이 다 지들 뜻대로 돌아가는 줄 알아. 너도 부모가 돈 많고 운동해서 아주 오냐오냐 큰 게 보인다? 오냐오냐 큰 게 아니고 사랑 많이 받고 부모님하고 대화 많이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그건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네가 오냐오냐 컸다는 증거야. 따박따박 네 할 말 다 하잖아. 어머님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니 그렇죠. 솔직히 운동하는 애들이 얼마나 협동적인데요. 바깥에서 보는 거랑 달라요. 제가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커서 그러는 거라고 하시면 수혁 씨도 능력 안 되는데 어머님 덕에 이사 달고 편히 산다는 말 듣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좋으세요? 아니죠. 저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실례고요. 야, 나 세다. 너처럼 기센 애 처음 본다. 내가 어쩌다 이런 며느리를 받지? 저도 어머님이 이런 생각 가지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서로를 잘 모르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게요. 저에 대해 모르시잖아요. 저도 어머님에 대해 모르고요. 편견 갖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맹랑하고 시건방지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무작정 저를 기죽이려고만 하시니 왠지 승부욕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이거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투자금 뺀 게 있는데 어머님 사업이 괜찮은지 알아보겠다고 하셨거든요. 투자를 해도 좋을지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실 것 같네요. 일단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아주 순식간에 미소가 퍼지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서 일부러 말한 것도 있었어요. 더는 저한테 싫은 소리 못하게 할 입막음용이었죠. 아니, 그걸 알아보고 말고 할 게 뭐 있니? 그냥 하면 되지. 사돈간에 무슨 정보가 필요해?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어머님도 저 이제 식구 됐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물며 투자는 돈이 오고 가는 건데 확실히 해야죠.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투자 같은 건 철저하게 따져보고 알아보고 하셨어요. 그게 친구도 안 잃고 의도 안 상하는 거라고요. 뭐래니? 얘는 우리 사업 문제 없어. 투자하면 그냥 논하는 거지. 하긴 내가 바깥 사돈 니들 살 집 20평 해주는 거 보고 돈만 많고 사람이 작다고 생각하기는 했다. 그게 이런 데서도 나오는구나. 어머님은 저희 집 아예 못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무려 사업가신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째려보기만 했어요. 남편도 듣기 거북하다며 뭐라고 했고요. 그래도 친정에서 투자를 알아본다니 저한테 무슨 말 잘못했다가 틀어질까봐 그런지 말조심을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이미 저는 결혼한 걸 후회하고 있었어요. 괜히 엮인 것 같은 거 있죠. 부모님도 시어머니 사업 정보를 받아보고 재정 상태를 알아보시고서는 좀 실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누구한테 투자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밀키트 사업을 시작한다길래 알아본 거였는데 요즘 그쪽 전망이 좋잖아. 근데 이거는 사업 자체를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 시작한 것 같다. 생각보다 쇼핑몰이 적자가 크고 돈 들어오는데 좀 어려움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아빠가 말을 아끼셨어요. 제가 이미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다고 하니 알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정말 웃겼던 게요. 사람이 너무 가볍고 속이 빤히 들여다 보였어요. 전에는 한 번도 엄마한테 호칭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안 싸돈 찾으며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시어머니가 그닥 좋지는 않으셨지만 저를 생각해서 친절히 대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 정도는 없는 셈 쳐도 되겠다 싶은 선에서 투자할 생각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좀 하자고 하니까 정말 엄청 고급 일식집으로 부모님을 초대한 거 있죠. 사실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비싼 데 잡을 거면 우리 쪽에서 부담 많이 하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원하는 적당한 데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반반씩 냈고요. 물론 이제는 저희 부모님하고 사업상 만나는 거니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 얄미웠어요. 저나 부모님이나 이왕 연을 맺을 사람들 잘 지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사람 사이가 껄끄러우면 불편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여유가 있어도 그렇게 비싼 음식 안 좋아하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잘 안 가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주 툭하면 5성급 호텔 레스토랑 가서 밥 먹더라고요. 백화점 식당 가도 잘 안 가요. 아주 잘 나가는 비싼 게 있으면 가고요.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었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을 텐데요. 저희랑 가풍이 다른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아무튼 그날 부모님은 식사를 하며 밀키트 사업을 전면 개선하면 얼마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투자도 투자인데 부모님은 저를 생각하셔서 그러셨더라고요. 뭔가 이 집 분위기가 이대로면 저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을 것 같은 게 보였다고.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각서도 썼고 저희 부모님과 동행한 변호사분한테 공증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했건만 시어머니한테 약속은 말뿐인 거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고요. 저도 부모님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석 달째 공동생활 통장에 돈을 넣지 않았어요. 한두 달은 그냥 넘어갔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이대로 생활비를 넣지 않을 것 같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생각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 밀키트 사업하는 거에 돈이 꽤 들어가.
엄마가 생전 처음 집담보 대출까지 썼잖아. 그러고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내가 요즘 엄마 생활비 대주고 있어. 조금만 참아. 사업만 안정되면 곧 예전처럼 돌아갈 거니까. 얼마나 안 좋은데 그래?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안한 그대로 개선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야, 일이라는 게 늘 예상대로만 되냐? 너는 그래? 아니잖아. 사업은 더 해요.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있어. 저야 잘 모르니까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싶었지만 어째 선뜻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감지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나 남편이나 회사가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데도 늘 가는 데는 비싼 레스토랑이고 꼭 5성급 호텔에서 묵고 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워낙 그런 게 몸에 배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그런 데에 쓸 돈은 되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거면 남편한테 생활비를 탔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저한테 며느라기라고 하는데 너무 어색하더군요. 우리 며느리 밥을 잘 챙겨 먹었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저 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거 걱정되셨어요? 예, 오늘 우리 같이 쇼핑하지 않을래? 차도 마시고. 아,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일 끝나고 선약이 있어요. 미루기 어려워요.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수밖에 없겠다. 너 돈 좀 있지? 나 당분간 쓸 수 있을까? 생활비 수혁 씨가 안 보냈어요. 생활비 보낸다고 이번 달도 저희 생활비는 안 줬는데요. 내가 그깟 생활비 때문에 너한테 돈 얘기를 하겠어? 한 1억만 어떻게 안 될까? 급한 불 좀 끄게. 그런 큰 돈을 제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데요. 수혁이한테 말 안 하면 되지. 어차피 네 돈 아니니. 네 돈 네가 쓰는 건데 뭐라고 할 거 있어? 근데 어머니 혹시 저한테 돈 있는 거 수혁 씨한테 들은 적 있으세요? 제가 딱 그만큼 따로 둔 통장이 있거든요. 어? 아니야. 걔가 그런 말을 나한테 못하러 해. 돈 있다니 다행이다. 얼른 좀 보내다호. 근데 이거는 제 신상에 무슨 일 생겼을 때 쓰려고 한 돈이라서요. 아우, 참 빡빡하게 군다. 누구 없는 돈 가졌어? 그래서 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제가 돈 주는 게 망설여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시어머니라고 그 돈을 갚을지 말지도 모르는데요. 저한테 1억 통장이 있다는 건 신혼여행 가서 남편한테 얘기했었어요. 이건 제가 사회인이 됐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가 정말 위기 상황이 되면 쓰라고 따로 주신 거였어요. 그 돈을 쓸 일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 사이 이자도 좀 붙기는 했었죠. 근데 딱 1억을 달라는 게 수상하더라고요. 저는 저녁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수혁 씨, 혹시 내가 1억 있다는 거 어머니한테 얘기한 적 있어? 그랬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누가 그런 거 일일이 기억하고 살아. 어제 먹은 아침도 잘 안 떠오르는데. 그렇게 얼버무리며 치킨을 먹겠다고 배달앱을 들여다보는 게 딱 감이 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곤란하면 이런 식으로 피해갔거든요. 저는 이 돈을 시어머니한테 줘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일단 급하다는 걸 먼저 돕다는 마음에 돈을 보냈어요. 돈 받은 시어머니는 아주 신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고맙다. 잘 쓸게. 이번 일요일에 집에 와라. 맛있는 거 먹자. 저는 맛있는 것도 안 반가웠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주말에 갔더니 바로 나가자면서 또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호들갑을 떨며
제일 비싼 음식을 사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음식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맛있는지도 잘 몰라서 그냥 그랬어요. 고마우면 차라리 제가 좋아하는 데에서 좋아하는 걸 사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한두 달은 잠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돈이 부족하다고 혹시 돈 빌릴 데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큰돈 빌릴 사람이 없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없어? 네 부모님한테 빌리면 되잖아. 네? 부모님이요? 저기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한테 투자까지 하셨는데 이런 거 아시면 오히려 안 주시지 않을까요? 왜? 내가 쓴다고 해. 네가 필요하다고 해. 저는 그렇게 돈 필요할 데가 없어요. 부모님도 그걸 아시고요. 그리고 저 부모님한테 어머니 대신 돈 빌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1억 들인 게 2달도 안 됐는데요. 저희 부모님 투자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사업을 뭘 한다고 그따위로 말을 하니? 내가 아무렴 허튼 데에 돈을 썼겠어? 됐다. 그렇게 성질을 버럭내고 전화를 끊더니 저한테 아주 냉랭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돈 안 해준다고 투덜대기만 했고요. 저는 결혼이 이런 건가 싶고 깊은 회의감이 들었네요. 돈을 주면 좀 잘해주다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완전히 돌변하는 게 맞는 건가 하고요.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네요. 여태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제야 저는 참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건 또 부모님 덕이기도 했죠. 부모님 능력이 되니까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얘, 니네 시댁 사업 잘 되고 있대? 무슨 말 안 해? 왜? 혹시 투자한 거 문제 있어? 관리해주는 데에서 돈을 빨리 빼라고 하네. 뭐 좀 안 좋은 거 같기는 하더라고. 나한테는 말을 안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어. 아니, 왜 너한테 말을 하네? 같이 상의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너도 알고 있어야지. 그러게. 근데 나는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봐. 엄마는 한숨을 쉬며 고민해 봐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은 언젠가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고 뭔가 되게 허둥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심각하게 이러는 거였어요. 있잖아. 지 너 일하는 거 아무 문제 없지? 관두거나 그럴 거 아니지? 이 집이야.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나 계속 일하는데 왜 그래?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 지금 같으면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엄마한테 투자금 회수를 했는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는 안 했다며 어차피 그 돈 없는 셈 쳐도 되는 걸 한 거라고 시간이 걸려도 두고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쩐지 느낌의 부모님은 시어머니 사업이 잘못된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사돈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는 거였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남편이 말하던 일이 터졌어요. 회사는 돌아오는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서 부도를 맞게 되었고 순식간에 시어머니는 집 밖에 나앉게 되었어요. 남편도 술 진탕 마시고 잠만 자고 완전 무기력해졌더라고요. 솔직히 시누이는 연락도 안 됐고 자식이라고는 남편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모르는 척 할 수는 없는데 집에서 같이 지내자니 그것도 힘들겠더라고요. 우선 방도 없었고 시어머니와 셋이 살기에는 불편한 게 많았죠. 저는 심적인 부담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5성급 호텔만 고집하고 거기서 지내시더라고요. 하지만 거기도 돈이 떨어져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고심 끝에 시어머니한테
무학재 쪽에 있는 5억대 아파트 전세를 해주셨어요.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맞아? 뭐 니네 시어머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 완전 남도 아니고 어떻게 모른 척해. 나 때문에 괜한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렇지도 않아. 걱정 마.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고마워 엄마. 시어머니도 고마워하실 거야. 시어머니는 서울 안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아주 점잖게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때도 무슨 비싼 집을 예약한다길래 제가 말렸네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지도 않으니까 정 그러면 백화점 식당가 적당한 데 알아보겠다고요. 그렇게 제가 예약을 해서 만난 곳에서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밀키트 사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몸으로 부딪혀 봐야 한다는 말이 맞다는 걸 실감했어요. 식품 사업도 자신 있었는데 말이죠. 세상이 항상 제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한 기본부터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사부인, 전에 저희가 권고해드렸던 개선점들은 고려하셨는지요? 아빠가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안 했다는 거죠. 아, 예. 물론 저희도 다 고려해본 사항이에요. 그렇지, 수여가? 네네.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건 다 검토했었던 건데 이제 이 시장 조사 같은 게 우리가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또 바뀌고 하니까요. 트렌드가 확확 바뀌잖아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줄줄이 변명만 늘어놓고 절대 자기들이 부족했다, 모자랐다 이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 말에 엄마가 못 참겠는지 좀 쌀쌀맞게 말씀하셨어요. 트렌드보다 중요한 게 기본 아닌가? 트렌드대로만 흘러가면 오래된 가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 설렁탕집, 냉면집, 대를 이어가면서 하는 데는 트렌드랑 아무 상관없이 잘하고 있어. 그건 기본을 지켰기 때문이야. 엄마가 마음먹고 한 말에 시어머니랑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내심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엄마는 남편한테 한마디 더 했어요. 자네 어머니한테 신경 써야 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어머니 괜찮으실 거야. 회사 돈이 없는 거지. 어머니 개인 돈은 있을 거 아닌가. 우리 지희한테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어머니, 제가 더 잘해야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남편은 엄마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으며 설렁설렁 인사를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다는 표시였어요.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아예 같이 있으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치 엄마 말에 복수라도 하듯이 집에도 더 늦게 들어왔고요. 하는 일도 없으면서 말이죠. 핑계로는 친구랑 동업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엄마가 그 말을 한 이후부터는 아주 냉랭해져서 더는 고마워하지도 않았고요.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집에 생필품 주문하라고 목록까지 문자로 남겼고요. 그러기를 몇 차례. 더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시어머니랑 단판을 지으러 갔어요. 분명 자기 돈은 있는데 그걸 쥐고 안내해 놓으려고 하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제가 먼저 간다고 연락을 하면 오지 말라고 하거나 뭔 꼼수를 부릴지 몰라서 말없이 찾아갔네요.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아파트 뒤쪽 쉼터에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바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죠. 두 사람이 등을 보이고 있는 자리라 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 대화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이런 동네에서 살 줄 누가 알았겠어. 에휴, 어쩌니 이래서 돈 없으면 서럽다는 거야. 아니, 니네 처가는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쫌스럽니?
내가 몇 번이나 돈 좀 해달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겨우 해준다는 게 이런 천세다 글쎄. 그러게 말이야. 지도 보면 답답할 때 많아. 돈 좀 해줬다고 자기 딸한테 잘하라고 하고. 짜증나. 껌값 주고서 생색은 엄청 내더라. 더는 들을 것도 없었어요. 제 마음에 눌려있던 결혼에 대한 회의와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확인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사람을 불러서 아파트에서 시어머니 짐을 다 빼서 쓰레기장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죠. 그랬더니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오는지 느지막이 오던 두 사람은 제가 서 있는 걸 보고 인상부터 찌푸리더라고요. 여긴 왜 왔어? 엄마가 어제 물건 주문하라고 했다며. 근데 왜 주문 안 해? 그러게나 말이다. 왜 저러고 팔짱을 끼고 서 있다니? 시어머니 말에 저는 더 삐딱하게 말했어요. 일단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제 말에 두 사람은 혀를 차며 올라가더니 조금 있다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두 사람이 후다닥 뛰쳐나오더군요. 야 박지, 집에 왜 물건이 없어? 엄마 가방 하나랑 당장 쓸 것 빼고 다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뭐 한 거냐? 그래?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한 거야? 나 당신 아들하고 안 살아. 이혼할 거라고. 두 사람은 입을 딱 벌리고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해준 이 아파트가 껌값이라고요? 그럼 그 껌값 갚으시면 되겠네요. 여기 내가 나간다고 부동산에도 주인한테도 말해놨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 투자금하고 저한테 가져간 1억하고 있는 대로 빨리 갚으세요. 그리고 제가 집으로 가자 남편이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야, 왜 이래? 말로 해, 말로. 나 말로 했어. 내가 무슨 폭력 썼어? 손발 썼어. 말로 했잖아. 그러니까 알아들으라고. 나 너한테도 니네 엄마한테도 질릴 대로 질렸어. 두 사람 병이야. 남들 눈이 중요해서 비싼데 고급인데 아니면 못 가는 병. 난 너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는지도 몰랐거든. 그래서 내 인생 다시 제 궤도로 돌려놓고 싶어. 더 이상 긴 말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아들었을 거 아냐. 저는 신혼집 비번도 바꿔버리고 친정으로 가서 저한테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말했어요. 엄마는 그럴 줄 알았다며 속상해 하셨고 아빠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한참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투자금 받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1억하고 모두 다 해서 이혼소송 준비해라. 아빠도 결심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아빠를 찾아와 싹싹 빌고 저한테 큰 신뢰를 했다고 했지만 저희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줌마 딸이 왜 절연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이제는 너무 잘 알겠어요.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으니까 안 만나고 사는 거죠. 더는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 같은 사람하고 엮여서 인생 꼬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만 가주세요. 예, 그러지 말고 며느라. 너 이런 애 아니잖아. 한 번만 더 기회를 타오. 제가 왜 아줌마 며느리예요. 그리고 기회를 드렸었잖아요. 이제 아니에요. 자꾸 이러시면 경비실 연락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경찰 부를까요? 제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서야 시어머니는 돌아갔고 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신용을 하더니 나중에는 문자로 욕을 퍼붓고 찾아와서도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 빨간 줄 긋지 말아달라고 또 애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나중에라도 또 찾아와서 난리치면 어떡해요. 이혼하고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됐고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네요.
시어머니는 제 돈 1억 중 5천만 원만 갖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자기 거 이거저거 팔아서 다 갚을 생각인가 본데요. 분명 지금도 자기 먹고 살 건 있을 거예요. 절대 손해볼 짓을 안 할 사람이라서요. 그렇게 빚도 정리한 것 같던데 부모님 투자금은 소송 때문이라도 돌려드렸더군요. 남은 위자료와 다른 돈 문제는 그건 남편이 한 달에 얼마씩 갚기로 각서를 썼다고 해요. 여전히 약간의 금전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매듭을 짓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다시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데이고 나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네요. 부모님도 재혼 이야기는 안 하세요. 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잘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걸 제일 첫 번째 목표로 삼는 게 맞지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